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된 지 7개월에 접어들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벌써 그렇게 됐냐고 놀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2023년하고 올해 들어서 전쟁 상황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요 내용을 짧게 정리도 좀 하고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 되는 포인트도 좀 짚어가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들 틈바구니에서 건국을 하면서부터 순탄하게 흘러갈 운명은 못 됐는데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1차 중동전쟁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1956년에는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 선언으로 이스라엘과 영국, 프랑스까지 개입한 2차 중동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시리아랑 이집트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3차 중동전쟁이 터지고 1973년에는 오일 쇼크의 원인이 됐던 이집트와 시리아 주축의 아랍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해서 발생한 4차 중동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서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하마스와의 분쟁 등 크고 작은 규모의 전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부터 주변국이나 다른 세력과의 충돌이 계속 있어 온 나라죠. 네. 지속적인 무력 충돌은 끊임없이 있었지만 중동 전쟁 때와 같은 그 정도 대규모의 전쟁은 4차 중동 전쟁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작년 가을에 일이 터지게 되죠. 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새벽 5시 반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대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하게 되는데요. 특이했던 건 아이언돔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첨단 군사 방어 체제를 가졌다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단순한 방법의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겁니다. 공중에서는 행글라이더를 타고 침투에 들어갔고 육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포위한 장벽을 불도저로 밀고 오토바이와 군사용 차량을 이용해 뚫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해상으로도 보트를 이용해 침투했죠. 수천 발 이상의 로켓포까지 동시에 쏴대면서요. 그래서 1973년 4차 중동전쟁 이후로 사실상 50년 만에 대규모의 전쟁이 이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기습이 일어난 직후 그때 초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극적인 내용도 많이 쏟아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첨단 방어 체제를 가졌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런 방식의 기습에 무기력하게 뚫리냐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잖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안보 무능에 대한 정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엄청났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많은 분석과 관심을 주는데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했던 그 당시에 그때 이스라엘 상황도 한번 꼭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상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내부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네. 한국가의 안보 체계가 부실해지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정치, 사회적 혼란 상황이 있습니다. 보통 그때 안보의 위기가 있죠. 네. 하마스가 기습을 한 목적이니 방법이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스라엘 자체가 정치 사회적 혼란으로 안보 체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기습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본의 아니게 만들어준 측면이 크다는 건데요. 당시 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재판받고 이후 다시 총리가 된 네타냐후가 사법부 무력화를 위한 독재적인 개혁을 시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대 시위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법부 개혁안에 반대하는 영향들이 군조직, 경찰조직, 법조계까지 확산되면서 정치적 분열도 심각하게 진행이 됐고요. 실제로 공군 조종사가 훈련에 불참하는 일이 생기고 경찰청장이 제복을 입고 시위에 참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법개혁 반대 시위예요? 그쵸. 심지어 국방부 장관조차도 사법개혁에 반대하다가 네타냐후 총리가 장관을 해임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그런 혼란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면 이스라엘의 모사드나 신베트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정보기관도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렵겠는데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정보기관 내부도 분열이 생기고요. 그리고 원래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정보기관을 길들이고 충성심을 확인하려고 테스트를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그러면 정보기관도 권력자 입맛에 맞게 정보를 가공하다가 정보가 왜곡되는 일이 흔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 정보기관이 정치화되는 건 치명적이죠.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타냐후가 다른 나라와의 정보 군사 관련 안보 협력 관계도 끊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랬어요?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가 대표적인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 정보 군사 관련 협력 관계였는데요.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네타냐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을 중단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안보 교류 협력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짜 안보가 개판으로 흘러가긴 했네요. 네. 실제로 하마스 기습 이후에 이스라엘 방위군 군사정보국 사령관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대해서 자신의 부대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정보 확보에 실패했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기관의 무력화가 사실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이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도 전쟁 승리가 우선이고 사전 정보 미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나중에 하겠다며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여튼 기습 공격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안보 균열이 이게 생각보다 심한 상황이라서 꼭 하마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어떤 세력이 마음만 먹었다면 기습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취약한 안보 환경에 이스라엘이 이미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이스라엘의 안보 분야에 대한 첨단 기술 맹신도 있었습니다. 요건 국방 안보 분야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안보에 있어서 첨단 기술에 대한 맹신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안보가 무기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근데 예를 들자면 그 무기를 운영하는 조직의 지휘 체계라든지 조직의 안정성, 조직원들의 정신 상태, 훈련 수준 등등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이 돼서 안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병사들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조직 내 분열이 있든지 지휘 체계가 이런 게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고 뭐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그쵸. 무기도 좋아야 되고 그 무기를 운영하는 사람과 관련된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뤘을 때 완벽한 안보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근데 무기가 첨단화될수록 그 효과를 확인할수록 앞에서 말한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던 사회 정치적 혼란이랑 이게 이어지는 거기도 하네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나 군 조직 내 분열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안보 시스템이 탄탄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게 결과로 드러났고. 네, 그 부분도 같은 맥락이긴 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인공지능을 비롯해 IT 분야나 국방 기술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이언돔과 같은 첨단 무기 시스템을 이스라엘 안보의 상징처럼 하면서 기술 의존도가 높은 안보 체계를 이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싸구려 로켓 한 수천 발 앞에 아이언돔은 무력화됐고 아이언월은 불도저에 허물어지고 패러글라이더에 놀아났습니다. 사격 통제 시스템과 통신 기반 시설은 민간용 드론에 달린 폭탄에 처참히 파괴가 됐고요. 첨단 기술이 안보 수준을 올려줄 수는 있겠지만 변수에 대한 대응력을 이 첨단 기술이 올려주는 건 아니죠. 하여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이랬고요. 그리고 기습을 한 하마스는 민간인들을 상대로 잔인한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 네타냐후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하마스의 만행을 보고도 여기서 적당히 인지를 돌려받으면서 협상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돌려준다는 이런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정권 붕괴와 함께 총리 본인의 안위도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뭐 또 다른 한편으로 이번 전쟁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린 총리 입장에서 기회이기도 했고요. 어차피 이번 일의 발단은 하마스와 이슬람 가격 무장단체인 이슬람 지하드가 자초한 일이고 거기에 군인도 아닌 자국의 민간인들을 게다가 어린아이들까지 저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 치고 들어가는 걸 결심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기습을 당한 초반만 하더라도 많은 민간인 피해가 있다 보니까 세계적인 여론은 일단은 이스라엘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죠. 네, 이스라엘이 처음 공격당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론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민들과 예비군들을 귀국시키기 위해서 항공편까지 편성하면서 이스라엘 총인구 약 920만 명 중에서 4%에 해당하는 36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비군까지 동원하게 되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도 이번 전쟁이 수세대에 걸치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끝을 보는 거지 그 끝을 보는 게 만만하지가 않은 게 하마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를 치고 들어가게 되면 하마스 배후에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돈과 무기를 대준 이란이 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당연히 이걸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일이 얼마나 커질지 자신들의 보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확산될지를 충분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그 이유 때문에 보복 공격을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조건 하마스를 상대로 전투를 해서 이번에 다 꺾어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로 하마스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처참한 보복 공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2023년 10월 18일에 중동 정세가 격해지니까 미국이 중재에 나서려고 시도했는데요. 미국은 처음에 주변국들을 설득해서 민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도 끌어내고 이스라엘도 좀 말리고 하면서 이란과 헤즈볼라가 전쟁에 개입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바이든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런 스토리가 완전히 꼬여버리게 됩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집트와 함께 4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출국 전에 갑자기 가자 지구의 병원 공습으로 4자 회담과 중동 순방 일정이 모두 취소되면서 이스라엘만 방문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모양이 이상해지지. 그쵸. 거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석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비치면서 이걸 결과적으로 보면 중재하러 갔던 바이든이 이슬람 세력들을 더 자극만 하고 온 셈이 됐습니다. 아무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타냐후가 전쟁이 수세대에 걸치더라도 끝을 보겠다고 했는데 하마스 뒤에 헤즈볼라가 있고 헤즈볼라 뒤에 이란이 있고 또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 예멘 후티 반군 등 중동 각지에 반이스라엘, 친이란 세력들이 분포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다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2023년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집중해서 전쟁을 했다면 2024년부터는 이스라엘의 공격 범위도 레바논과 이란 등지로 넓어지게 되고 이란과 친이란 세력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판이 커지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2024년 들어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의 흐름이 어떻게 확장 국면에 접어드는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2023년에는 그 이름처럼 둘 간의 충돌 성격이 있었다면 2024년부터는 하마스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대 친이란 갈등 성격으로 번져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중간중간 짚어볼 포인트나 의미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